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Second and 21 이번 주는 이제 12주차에 펼쳐졌던 경기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더블 헤더가 됐어요.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제 대규모 코로나 사태 때문에 레이븐스와 스틸러스가 저희가 지금 수요일 밤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경기를 치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이제 경기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현지 시간 일요일로 옮겨졌다가 일요일에서 화요일로 옮겨졌다가 그리고 수요일로 또 옮겨졌어요. 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겨졌을 때 좀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펼쳐졌던 경기 휴스턴 텍산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맞대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41대 25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디션 원슨 선수가 이제 318야드에 무려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이제 레이팅이 무려 150.4가 기록이 됐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활약을 보여줬었고 윌 풀러가 171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제이제이 와 선수는 픽6까지 기록을 하면서 텍산스가 이날 라이언스를 상대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잠재력을 완전히 또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날 드션 왓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상대의 압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왓슨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보여줬던 경기였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라인이 왓슨을 잘 지켜주니까 이제 팬들이 기대했던 그 엘리트 쿼터백의 모습이 나왔다. 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이날 경기 후 인터뷰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경기를 펼친 소감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한 2개 정도의 터치다운을 놓쳤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 점이 오히려 아쉽다라고 이제 좀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이 선수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다운 경기력 그리고 인터뷰까지 보여줬었던 디션 왓슨이었고 한편 케니 스틸스가 방출이 됐습니다. 팬들께서도 아마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텍산스가 주전급 리시버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지션 좀 중첩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 정리를 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제 차원에서 이 스틸스를 좀 방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스틸스가 방출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컨텐더 팀들 중에서 리시버 포지션에 좀 약점이 있는 팀들 그런 팀들은 이 스틸스를 좀 노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제가 좀 생각해본 팀들은 볼티모어 레이븐스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 그리고 오델 베컴 주니어가 시즌 아웃 부상이 된 브라운스 정도가 한번 이 케니 스틸스를 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팀들이었습니다. 컨텐더는 아니지만 해치로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내년과 그 이후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패트리어츠도 한번 고려해볼만 하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케니 스틸스까지 이제 내보내면서 정리를 시작한 휴스턴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오브라이언이 이제 쌓아놓은 똥을 또 하나 치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팀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네. 텍산스는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어려워졌지만 AFC 남부지구 우승의 캐스팅 보트 역할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지구 우승을 노리고 있는 콜츠와 2경기 그리고 타이탄스와 1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콜츠와 테네시가 이 살아난 드션 왓슨과 텍산스에게 발목을 잡힌다면 지구 우승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정권은 사실상 휴스턴 텍산스에게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언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맷 패트리시아 감독과 밥 퀸 단장이 해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녹화 때 이제 저희가 패트리시아가 잘릴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잘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잘렸어요. 어쨌든 이제 2년 반 동안 이 성적을 좀 살펴보면 43경기에서 13승 1무 29패. 그러니까 단 13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률이 30.2% 겨우 30%를 넘겼어요. 그래서 밥킨 단장과 패트리샤 감독이 디트로이트를 뉴잉글랜드처럼 만들려는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패트리어츠보다는 제츠에 가깝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임기 초반부터 좀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면서 이 선수단과 마찰이 있었다는 루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선수단과 좀 호흡이 맞질 않았고 어떤 선수단 장악에 실패했던 것도 패트리샤 감독이 이렇게 중도에 경질됐던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구단주인 실라 포드 햄프가 얘기를 하기를 2주 전까지만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리고 최근 두 경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플레이오프 진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작년 성적만 해도 3승 1무 13패였잖아요. 근데 그 성적을 보고 올 시즌 성적을 보면서 우리 팀이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풋볼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단장 잘 선임하고 그리고 단장이랑 의논 잘해서 감독도 잘 데려와가지고 좀 팀을 리빌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이제 매튜 스태포드의 거치에 대해서는 새롭게 오는 감독과 단장에게 좀 달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아꼈습니다. 스태포드도 이제 나이가 3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단장 감독이 온다면 또 새로운 쿼터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스태포드가 이적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김희준 아나운서가 패트리샤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밥킨 단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밥킨이 2015 시즌 전반기가 끝나고 이 디트로이트의 단장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1승 7패로 부진하던 팀을 이제 재건하라는 이제 특명을 받고 이제 디트로이트에 부임을 했는데 2016 시즌에 그 짐 콜드웰 감독을 유임시키고 그다음에 은퇴한 메가트론의 대체자로 마빈 존스를 데려오면서 팀을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키는데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패트리샤 감독이 과만 있다면 이 밥키는 그래도 공은 있었던 사람이다. 공과 가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다. 그런 네. 정도의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그 다음 해에 콜드웰 감독이 9승 7패를 했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자 바로 경질을 하고 이제 패트리샤를 선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의사 결정부터 이 밥킨 단장의 어떤 수명도 같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어쨌든 콜드웰 감독이 그래도 플레이오프를 진출시켰던 감독인데 이 감독을 자르고 데려온 맷 패트리샤가 단 한 번의 플레이오프 진출도 하지 못했고 단 한 번의 위닝 시즌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해고되기엔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 밥킨 단장이 예년에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프런트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맷 패트리샤와 알았기 때문에 그 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라이언스가 지금 1993년 이후에 지구 우승이 없고 1991년 이후에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는 아주 암흑기가 길어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단장과 감독 누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라이언스 팬들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감독인 패트리샤, 단장인 밥킨이 해임이 되고 라이언스 팬들이 굉장히 신난 나머지 디션 왓슨의 개인 재단에 후원 릴레이가 이어졌다 그래요. 이번 경기에서 드션 왓슨이 라이언스를 완벽하게 눌러주면서 이제 그 포드 일가의 인내심이 이제 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감사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디션 왓슨에게 굉장히 고맙다라는 걸 좀 표현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진만 위원이 재밌는 얘기를 좀 해줬었는데 맷 패트리시아도 벨리치기 코칭 트리에서 나온 이 성공한 코치 하지만 실패한 감독 중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2번 포함 이 뉴잉글랜드 수비 코치진 중 하나로서 이제 3번이나 우승을 했지만 감독이 되어서는 첫 2년 동안 지구 꼴찌 그리고 올해도 현재 지구 꼴찌라는 극도로 안 좋은 성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고 첫 해 6승을 기록했지만 작년에 3승 올해도 이제 4승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게 사실상 좀 치명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플로레스처럼 팀이 꼴찌를 하더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어쩌면 이제 퇴보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시아는 다시는 감독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직전 감독이었던 짐 콜드웰이 플레이오프에 2번이나 진출을 시켰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감독을 자르고 이제 패트리시아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 벨리책 코칭 트리 출신들의 이 감독들을 이제는 이 후광을 좀 벗겨내고 개인의 성적으로서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마이크 브레이블과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를 감독으로 영입할 때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타이탄스도 그리고 돌핀스도 최근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또 이제 패트리시아 코치가 수비 코치로 정평이 나 있는데 패트리시아가 감독을 맡은 이후에 실점, 패싱 수비, 그리고 러싱 수비, 총 수비 등 여러 이제 수비 지표들이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번에 1라운드 전체 3번 픽으로 뽑았던 제프 오쿠다가 지금 거의 버스트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트리시아가 수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의문도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격 쪽에서도 이 주전 쿼터백 스태포드가 이제 나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언스 입장에서는 완전히 쿼터백까지 좀 리빌딩을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은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시즌은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데럴 베블이 감독 대행 역할을 맡아서 치를 것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려워졌지만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위한 뭐 초석을 다지는 시간으로 이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두 팀이 나란히 4승 7패씩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각각 지구 3위, 4위에 랭크됐는데 역시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양 팀 모두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니까 네. 좀 밝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면 아마 경기를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객원 해설로 나왔던 베리 샌더스가 올해는 이제 언택트 시대라는 이 트렌드에 걸맞게 영상 통화로 라이언스 팬들과 소통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은퇴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샌더스의 팬 서비스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라이언스의 부진한 성적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라이언스 팬들에게는 좀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재서 재미있는 자막이 나왔어요. 그거를 하나 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가면 베리 샌더스가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총 10년간 라이언스에서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른 은퇴를 했는데 샌더스 혼자서 기록한 이제 러싱 야드가 153경기에 15,269야드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거의 100야드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런데 샌더스가 은퇴한 1999년부터 2020년 시즌 중반까지 라이언스 팀 전체가 기록한 경기당 평균 러싱 야드가 92야드 정도라고 하거든요. 한 선수가 한 경기에 이제 100야드 정도를 뛰면 오 잘했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 팀이 보통 이제 100야드를 그렇죠. 못 넘어져야죠. 넘기, 보통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긴 기간 동안 1999년부터면 거의 20년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의 평균이 100야드가 안 된다. 얼마나 꾸준하게 못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있네요. 라이언스 한정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휴스턴 텍산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이제 워싱턴 풋볼팀과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41-16 풋볼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텍산스와 라이언스가 이 경기에서 이제 각각 4승 7패씩을 기록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워싱턴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4승 7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지구 선두가 됐어요. 지금 자이언츠와 함께 4승 7패로
이제 공동 1위로 지금 NFC 이스트에 올라 있죠.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NFC 이스트 팀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뭐 음. 증거일 것 같고, 사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댈러스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그 컨디셔닝 코치 마커스 폴 씨가 훈련 도중에 쓰러져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훈련도 취소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며칠 있다가 이 마커스 폴이 깨어나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 댈러스 선수들이 헬멧 뒤에 이 마커스 폴의 이 약자를 적은 이제 패치를 붙이고 나오기도 했고, 경기 전에 이제 묵념을 하면서 이제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 아마 이날 승리를 하면서 이 폴 코치에게 이 승리를 좀 바치고 싶었을 텐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제 사실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던 댈러스였습니다. 이날 일단 러싱부터 얘기를 하면 이지켈 엘리어 선수가 10번 뛰어서 32야드, 그러니까 평균이 3.2야드였어요. 거기다가 터치다운 없이 이 펌블 로스를 하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지켈 엘리엇이 이렇게 부진했던 데는 결국 오라인의 붕괴가 이제 한몫을 했다는 생각인데, 이미 많은 선수들이 빠져 있는데 네. 더 많이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바이킹스 전부터 라이트 태클로 포지션을 옮겨서 뛰었던 잭 마틴, 그리고 타이런 스미스 대신에 레프트 태클로 뛰고 있던 캠 어빙, 이 두 선수가 모두 1쿼터의 경기장을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댈러스의 오라인이 좀 붕괴가 됐고 이게 엘리엇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입니다. 네. 잭 마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아리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한 3, 4주 정도를 못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시즌 끝나요. 네. 아마도 이제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올 시즌에 유일하게 건강한 선수가 레프트 가드 코너 윌리엄스인데, 이 오라인에서 가장 못하는 코너 윌리엄스가 가장 건강합니다. 뭐 건강한 건 일단 다행인데 그만큼 이제 나머지 선수들의 부상이 좀 뼈아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날 댈러스가 가장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플레이가 하나 있었는데 결국 그 페이크 펀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기 진영 24야드 지점에서 폴스 앤 10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리도 많고, 그다음에 그 트릭 플레이가 실패했을 때 리스크도 크고, 자기 진영이니까. 그러고 아직 점수 차가 4점밖에 나질 않았고 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을 고려를 해보면 페이크 플레이가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용보다 실패할 확률과 실패했을 때 생기게 되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결론에 이르르는데, 약간 경영학적인 그런 접근이네요. 뭐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지난 시즌부터 이진만 위원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결국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경기가 터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권 넘겨주고 터치다운 얻어맞고, 그리고 이제 몬테스 스윗한테 이제 픽식스 허용하고 또 터치다운 얻어맞으면서 결국 이제 경기가 터지고 말았는데, 이날 승리는 사실 이 트릭 플레이를 더 잘했던 팀이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제 이 워싱턴 풋볼 팀도 2개의 트릭 플레이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첫 번째가 타이트엔드 로건 토마스가 이제 패스를 1쿼터에 성공을 시켰고, 두 번째 플레이가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게 2쿼터에 나왔습니다. 이 플레이를 이제 이 범블루스키라는 이름을 붙인 트릭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살펴보면 일단은 알렉스 스미스 선수가 공을 스냅을 받아요. 근데 그 스냅을 받는데 되게 특이한 게, 보통 이제 땅에 손을 대고 서 있잖아요. 근데 오라인 선수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냅을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그러니까 오라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다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가림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을 받았던 알렉스 스미스가 스냅을 받은 이후에 그 개걸음 있잖아요.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을 한 발을 딱 간 다음에 JD 맥키식의 다리 사이로 공을 이렇게 핸즈오프로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핀 무브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옆으로 뛰어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안토니 깁슨 선수도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 선수 한 7명이 오른쪽 필드로 이렇게 싹 쏠려요. 그러니까 왼쪽에 수비 선수가 한 4명이 있죠.
근데 공격 쪽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공격 작전이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 7명의 선수가 왼쪽으로 이렇게 밀고 가게 되는 형국인 거예요. 앞에서 이제 콤보이 플레이를 해주고 그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이제 전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릭 플레이인데 이날도 이제 이 플레이로 이 6야드밖에 전진을 못하긴 했지만 퍼스트 다운을 따내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릭 플레이를 성공을 시켰는데 이 플레이가 이제 1994년에 나온 리틀 자이언츠라는 영화가 있다 그래요. 어린이용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이 아넥세이션 오브 푸에르토리코라는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좀 변형해서 만든 플레이라고 해요. 이 플레이가 이제 어떤 플레이냐면 그 공을 고의로 이제 펌블을 하고 옆에 있던 라인맨이 이제 공을 들고 뛰는 뭐 그런 플레이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있는 거는 이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격인 팀이 이제 자이언츠라는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팀이 카우보이스인데 자이언츠가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 트릭 플레이를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가져가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워싱턴 풋볼 팀이 또 트릭 플레이를 성공을 시키면서 뭐 그 플레이로 승리를 가져간 건 아니지만 또 워싱턴이 승리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팀이 카우보이스라는 게 좀 공교롭게도 겹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의 딸인 이제 코트니 리베라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100번도 넘게 봤다 그래요. 근데 그 100번을 보는 동안 론 리베라도 이제 여러 번 같이 봤다라고 하는데 그 플레이를 이제 어쨌든 변형을 해서 좀 갖고 오면서 이 트릭 플레이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범블루스키냐? 그러니까 이 영화보다도 전에 1984년에 있었던 NCAA 오렌지볼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이 펌블루스키라는 유명한 플레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딘 스타인쿨러라는 라인맨이 공을 들고 뛰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펜시브 라인맨이 공을 잡고 못 뛰잖아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제 쿼터백이 스텝하는 과정에서 펌블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만 딱 닿고 공을 이제 떨어뜨려요, 일부러. 그 떨어진 공을 이 라이트 가드였던 딘 스타인쿨러 선수가 잡고 엔드존까지 달린 거죠. 그러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플레이를 이제 예전에 휴스턴 오일러스의 감독이었던 범 필립스가 응용을 해서 펌블루스키가 범블루스키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트릭 플레이를 이제 응용해서 다시 이 플레이를 만든 게 론 리베라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론 리베라 감독이 이 범 필립스 감독에 대한 어떤 이 존경의 의미로 이 범블루스키다라는 이제 이 작전 임명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2011년도에 이제 론 리베라 감독이 캐롤라이나 팬서스 감독이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캠 뉴턴 선수가 똑같은 플레이를 이제 시도를 해서 결국 이제 팬서스가 터치다운까지 연결을 시킨 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이 스캇 터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좀 리바이브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또 성공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워싱턴 팬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줬던 론 리베라 감독이네요. 네. 그리고 이날 워싱턴에서 또 빛났던 거는 역시 안토니오 깁슨과 네. 이 테리 맥러린 스킬 플레이어 영 듀오였는데 그 중에 맥러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사실 20대 13으로 앞섰던 그 상황에서 알렉스 스미스가 인터셉션을 던지고 말았거든요. 그거를 댈러스의 제일런 스미스가 잡아서 사실상 픽식스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었는데 맥러린이 한참 뒤에서 출발해서 그 아주 열심히 쫓아가서 태클에 성공을 하면서 일단 픽식스까지는 가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러고 그 공격이 결국 댈러스가 터치다운을 만들지 못하고 필드골로 끝나면서 근소한 리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댈러스의 공격에서 이 페이크 펀트가 나오면서 이제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이 맥러린의 어떤 허슬 플레이가 워싱턴의 승리를 이끄는데 아주 좀 초석을 다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제 체이스 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디애슬레틱에서 체이스 형 선수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체이스 형이 이제 엣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엣지 선수에 한정했을 때
더블팀을 당하는 비율이 TJ 왓, 엠마뉴엘 오그바, 야닉 은가쿠에, 브라이언 번스, 샤킬 베럿, 디마커스 로렌스보다 높고 이게 칼릴 맥 선수는 같은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그에서 체이스 영보다 많은 더블팀을 당하는 선수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JJ 왓을 포함해서 딱 6명밖에 없다 그래요. 그리고 ESPN에서 만든 패스러시 윈 레이트라는 그런 이제 스탯이 있는데 패스러셔가 2.5초 안에 상대 블락을 이제 벗겨낼 수 있는가 여부를 두고 이걸 수치화시킨 그런 스탯이 되겠습니다. 이게 JJ 왓, 칼릴 맥, 알돈 스미스, 디마커스 로렌스, 몬테즈 스웨트, 캠 조던 뭐 여러 정상급 엣지보다도 훨씬 높다 그래요. 그리고 리그에서 이 부분이 첼시 형보다 나은 선수가 딱 5명 있는데 이 부분의 선두가 또 TJ 왓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왓 형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게 뭐 더블팀을 당하는 비율 1등이 JJ 왓 그리고 패스러시 윈 레이트 1등이 TJ 왓. 그러니까 정말 형제는 용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첼시 형 선수가 지명이 된 이후에 곧바로 잘할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첫 해부터 이렇게 리그 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체이스 형이 드러나는 스텝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색이나 태클 포 로스, 쿼터백 히트 이제 이런 스탯들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이런 더블팀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패스러시를 이겨내는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 정량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체이스 형이 더 상대의 많은 견제를 받고 있고 더 팀의 공헌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셋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4.5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의 코칭 스태프들이 얘기를 하기를 체이스 형이 굉장히 대단한 선수고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덕분에 지금 반대편에 있는 몬테즈 스웨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체이스 형의 팀 공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워싱턴이 D라인만큼은 확실한 강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선 약점이 있는데 체이스 형의 남은 루키 계약 동안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잘 채워서 뭐 지구 우승 내지 플레이오프에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다져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뭐 어쨌든 워싱턴이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일단은 지구 우승에 한 발짝 좀 다가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상대가 굉장히 좀 빡센 상대를 만났습니다. 스틸러스예요. 전승을 달리고 있는 피츠버그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액면가로만 보면 워싱턴이 무조건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변수는 하나 있어요. 일단 워싱턴이 이 12주차에 금요일 경기를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하프바이를 얻고 그 다음 13주차에 임하게 되는데 반면에 피츠버그는 지금 볼티모어 때문에 한국 시간 목요일 경기를 치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바로 경기를 치러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이 10일간의 휴식을 갖게 되는 반면에 스틸러스는 4일밖에 쉬지 못하고 다음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이 혹시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워싱턴 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워싱턴이 이제 강력한 D라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어떤 피지컬로 이제 상대에게 좀 진흙탕 싸움을 유도를 한다면 피츠버그의 오라인 선수들이 좀 지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싱턴 풋볼팀과 달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볼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20대 3으로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뭐 돌핀스의 무난한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날 경기 가장 이슈는 투아 대신에 피츠패트릭이 나왔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그 투아가 뛸 수 있는데 피츠패트릭을 낸 것은 아니고 지난주 리뷰 때 말씀드렸던 대로 투아가 경미한 이제 손가락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뛸 수가 없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팀에게 승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피츠패트릭이 좀 칸을 갈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날 이제 257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견인을 했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현 시점에서는 투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타이밍이 좀 묘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피츠매직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복이 있는 선수고
뭐 뜨거울 때 굉장히 뜨겁고 차가울 때 굉장히 차가운 선수인데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난번 제츠와의 이 첫 번째 맞대결 때 이기긴 했어도 좀 삐끗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경기 내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살짝 빠졌다가 기복이 올 시기를 지나서 백업으로 이제 다시 벤치에서 좀 몸을 달군 다음에 그리고 또 경기에 나와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플로레스 감독의 큰 그림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아니 같은데. 이제 뭐 부상을 이렇게 좀 의도할 수는 없으니까 뭐 큰 그림까지 이렇게 얘기하긴 애매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좀 절묘하다. 운대가 잘 맞았다. 네. 이날 제츠가 생각보다는 패스러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압박에 고전을 하기도 했고 또 마이애미 동료들이 펌블 턴오버들을 여러 개 하면서 피츠패트릭에게 좀 도움을 주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필요한 순간에 아주 정확한 패스들이 들어갔고 또 과감하게 몸을 던지면서 야드를 따내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래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은 투아가 건강하면 투아가 선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레스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하도 선발 쿼터백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아 그럴 거면 지난주에 교체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 결정에 대한 이제 일종의 이제 부채 같은 거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건강하면 투아가 선발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었고 이날 이제 제이비언 하워드 선수가 또 하나의 인터셉션을 추가하면서 시즌 7번째 인터셉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셉션 부문 단독 선두가 됐어요. 그리고 팀 전체로 봐도 경기당 실점 그리고 경기당 턴오버 유도 횟수에서 모두 피츠버그에 이어서 2위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수비가 지난해를 생각하면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돌핀스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츠는 이제 순조롭게 로렌스를 향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날 이제 샘 다놀드 선수가 복귀를 했지만 뭐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도 제츠가 약간 아쉬울 만한 장면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정 논란이 하나 있었는데 3대3으로 맞서던 이 쿼터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다반테 파커에게 던져진 패스가 제가 봤을 때는 파커가 온전히 캐치를 못한 상태에서 이 공이 결국 떨어졌던 것으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츠에서도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 캐치가 인정이 됐고 판정이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애미가 드라이브를 연장을 하면서 결승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판정 하나 때문에 졌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정이 있었어도 사실 이 경기는 제츠가 졌을 거예요. 네. 아마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래도 이 아담 게이스 감독으로서는 이 판정은 충분히 억울할 만했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샘 다놀드 선수가 복귀전에서 197야드에 2개의 인터셉션 던지면서 이 팀의 패배에 일조를 했고요. 이제 무승 11패를 기록을 하게 된 제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1번 픽을 가지고 제규어스와 함께 이제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1승이라도 거두게 되면 이 1번 자리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제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두 팀이 동률로 끝나게 된다면 스케줄 난이도가 더 어려운 제츠가 리그 31위 성적을 거두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잭슨빌에게 1번 픽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픽을 얻고 싶다면 무조건 잭슨빌보다 성적이 더 좋지 않아야 되는 제츠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즌이 끝나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헤드 투 헤드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즌이 끝나봐야 아는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이 1승을 하지 않는 게 로렌스를 지키는데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다놀드의 부진한 경기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퍼스트 다운이 10개밖에 없었고 다놀드는 이로써 19쿼터 연속 터치다운 패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팀의 지원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네. 이 전체 3번 픽 그리고 당시 1번 픽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놀드에게는 분명히 아쉬운 성적이라는 생각이고 이날
아담 게이스 감독의 그 플레이 콜링 권한에 대한 질문이 또 있었는데 이게 또 많은 논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이 아담 게이스 감독과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같이 이 콜링을 나눠서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상황을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플레이 콜링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풋볼이 라이브로 흘러가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시간 제한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 과정이 너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오해나 이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신속하지 않고 그런데 뭐 지금 아담 게이스 감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일단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짜온 전략을 자기에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드다운 공격만 뭐 자기가 직접 플레이 콜링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네. 있거든요. 개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팀 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엉망이다. 이거는 좀 확실한 사실이 아닌가 싶고 결론적으로 누가 플레이 콜링을 했던지 간에 제치의 공격력이 최악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꼭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토탈 야드와 경기당 평균 득점 모두 압도적인 리그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수비가 생각보다 마이애미의 공격을 잘 제어를 해줬는데도 네. 이렇게 완패를 당했다는 것은 결국 공격력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치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돌핀스와 제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카디널스와 패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20대 17로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기긴 이겨서 좋긴 좋거든요. 근데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빵점이었다. 역시 캠 뉴튼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날 18번의 패스 중에 9번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50% 성공이죠. 네. 그리고 84야드의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기초적인 스탯만 봐도 이날 뉴튼이 얼마나 존재감이 미미했는지 알 수 있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야구에서 투수한테 이제 승리, 패배 이런 네. 기록을 주잖아요. 네네네. 5이닝 8실점을 해도 음, 팀이 이기면 승리 투수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승리 요건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게 딱 5이닝 8실점 같은 그런 승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캠 뉴튼이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요. 예. 어글리 윈이 프리티 로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더 지니어스 예능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보면 이상민 씨가 나는 추악한 승리를 거뒀고 탈락한 상대방은 아름다운 패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날이 결국 추악한 승리가 아니었나. 캠 그렇죠. 뉴튼 자신에게는 굉장히 부진했던 경기력이었지만 어쨌든 팀은 승리를 가져갔던 네. 그런 경기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캠 뉴튼 선수를 가지고는 계속해서 이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을 치를 수 없다는 게 좀 확실시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디애틀레틱에도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이기는 게 기분은 좋지만 새로운 쿼터백을 찾기 위한 어떤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2017년도에 칩스가 27번 픽을 가지고 3라운드 픽 얹어주고 18년도 1라운드 픽을 묶어서 전체 10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휴스턴 텍산스가 25번 픽을 갖고 있었는데 18년도 1라운드 픽 하나 얹어서 12번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뽑은 쿼터백들이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첫 번째, 두 번째 쿼터백입니다. 패트릭 마홈스와 드션 왓슨이 이런 트레이드업 과정을 통해서 이 팀들에게 뭐 선택을 받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이게 이렇게 이기면 계속해서 픽 순위가 낮아질 텐데 이 대가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좋은 쿼터백을 얻기 위한 그런 대가는 점점 커질 거다라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게 1라운드 픽 가지고 은킬 해리 이런 선수들 뽑을 거면 차라리 묶어가지고 주고 좋은 쿼터백을 뽑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A 시장에서 쿼터백을 찾는 것도 대안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조시 로젠 그리고 뭐 샘 다놀드 이런 선수를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새로운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수 네. 있는 선수를 원한다. 네. 아마 그런 얘기신 것 같고 캠 뉴튼의 부진에도 뉴잉글랜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스페셜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이날 거너 올셰프스키가 2번의 펀트 리턴에서 67야드를 전진을 해줬고 그다음에 킹 리터너 단테 몬크리프가 53야드짜리 리턴을 해준 맞아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캠 뉴튼에게 유리한 필드 포지션을 제공하면서 뉴튼이 많은 야드를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점수를 쌓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고 이제 카디널스가 몇몇 뭐 잘못된 의사결정 그리고 미스플레이들이 쌓이면서 네. 패트리어츠를 도와줬던 게 이날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들 중에 이 스페셜 팀, 그러니까 끝내기 버저비터 필드골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수비에 대해서 100점짜리 수비는 아니었습니다만 한 80점, 85점 정도는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애리조나 입장에서 살펴보면 카일러 머리가 이날도 170 패싱 야드, 31 러싱 야드 정도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번 시즌 처음으로 터치다운 패스가 없는 경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결정적인 상황에서 패트리어트 수비가 잘 막아줬다는 게 아마 이런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스테폰 길모 선수가 이날 이 상대 넘버원 리시버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를 4번 패스 시도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4번밖에 패스가 홉킨스 쪽으로 향하지 않았고 그 중에 3개가 캐치가 됐는데 총 야드가 26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짧은 야드는 허용했지만 빅플레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웬만해선 홉킨스가 있는 쪽으로 패스가 오지 않게 만들었다. 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이날 카일러 머리의 부진한 경기력에는 약간 부상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어깨 부상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경기에 뛸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출전을 했고 이 부상이 심하다면 자신은 뛰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는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여전히 사실이고 네. 카디널스의 이제 미스플레이 혹은 잘못된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전반 막판한 얘기를 해야겠죠. 그 전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엔드존까지 이제 1야드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고포레이트를 시도를 했다가 예. 캐년 드레이크의 러싱이 막히면서 점수를 뽑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예. 결국은 그 부분을 막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디널스로서 아쉬울 부분은 제인 곤잘레스의 이제 필드골 미스가 되겠죠. 닉 포크의 끝내기 필드골이 나오기 전에 제인 곤잘레스가 먼저 리드를 잡을 수 있는 필드골 기회를 잡았는데 네. 여기서 45야드짜리 필드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인 곤잘레스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이번 시즌 실패 일지들을 살펴보면 네. 그 경기 막판의 아쉬운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7주차에 시애틀전에서 그 연장전 끝내기 필드골 기회를 한 차례 놓쳤고 9주차 돌핀스전에서는 경기 막판에 동점 필드골을 실패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팀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제인 곤잘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프 킹스버리 감독은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 신뢰에 좀 보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이자야 시몬 선수가 저희가 지난주에 칭찬을 하자마자 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페널티를 경기 막판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범하면서 이게 닉 폴크의 어떤 필드골 기회를 만들어주고 말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팍스의 룰 전문가 페레이라 씨에 의하면 이거를 파울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시몬스가 좀 억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사이드라인으로 나가려는 캠 뉴튼을 히트를 하다가 페널티를 받았는데 히트를 하는 시점에서 캠 뉴튼이 경기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레이트 힛 반칙도 아니고 헬멧으로 뉴튼을 가격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체가 좀 높았죠. 그래서 이 헬멧 반칙도 불릴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룰 안에 있는 어떤 반칙 종류로도 이 시몬스의 플레이를 잡아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헬멧들끼리 부딪혔기 때문에 심판이 그렇게 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이기긴 이겼는데 패트리어츠도 뭐 잘해서 이겼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남은 시즌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패트리어츠는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현재 7번 시드권 팀들과 2경기 차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카디널스는 이제 다음 주에 천적 LA 램스를 만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션 맥베이가 부임한 17년 이후에 6번 만났거든요. 근데 모두 패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한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최소 16점 차 이상의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카디널스가 지금 램스와 2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션 맥베이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진력을 잃어버린 카디널스인데 다음 주 램스와의 경기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디널스와 패츠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